네, 이렇게 지정학적 우려와 함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시장의 하락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린 78 대표 이민우 대표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바쁘게 보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금방 다시 뵌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라고 하기에도 다소 좀 멈칫했던 게 시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너무 힘든 장이었는데 어제 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정말 바람잘 날이 전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잘 날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하루하루 이슈가 작은 이슈든 큰 이슈든 그게 요즘에는 뭐 어떤 이슈든 간에 다 시장에서는 다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 때문에 다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국 증시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처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복합적인 원인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앞에서 말씀하셨겠지만 그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인 원인, 그 전쟁 때문에 그 불안이 계속 가중되는 그런 모습 그게 영향을 좀 미치기도 했겠고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또 금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시장은 그 파월 의장의 그 어떤 발언 연설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예, 파월 의장 연설 어떻게 보면 상식의 수준에서 당연히 그 어떻게 보면 연준 그 총재라면 연준 의장이라면 또 우리나라의 그 하는 총재께서 하시는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이제 발언과 나옴과 동시에 이제 시장 굉장히 약세로 돌아섰고 또 사실 시장의 공포지수도 굉장히 급등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져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건 시장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장이 미국에 국한됐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우리 한국 국내 증시에 너무나도 크게 더하게 압력을 가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국장은 어땠나요? 네. 국장 미국 증시를 이어서 국내 증시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주요 기업의 어제 미국 주요 기업 실적이 엇갈리면서 파월 의장 발언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하락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 5%까지 갈 일은 없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방송하면서 5% 도전할 것 같다. 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5%를 장중에 찍기도 하고 5% 넘어서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장 끝나고 7% 도전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이제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국장도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많이 하락했던 테슬라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2차 전지가 우리나라 2차 전지의 대장들이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또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번 주에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거 그 우리나라 경기에 부담을 줄 수가 없으니까 6번 연속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외국인의 선물을 하고 외국인 현물에서는 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 선물 매도 그리고 또 기관의 그 현물 매도 때문에 개파락하면서 시장이 출발을 했고 이게 반등 하나 했는데 이게 낙폭이 추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2,375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시장에 관심 가지신 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이게 7개월 만에 하락한 거예요. 올 봄에 2,400 하회하고 나서 증시 침체 현상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다 싶었는데 다시 또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가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하락한 게 IT 대형주하고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같이 또 외국인이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고 또 개인들이 같이 추매를 했던 그런 업종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건설주가 좀 상승했는데 이거는 기별도 안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바닥을 향해 가는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국채가 계속 올라가는 것, 장기 국채가 올라가는 것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밤에 있었던 파월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장기 국채가 확 튀더라고요. 네네. 어떤 발언 때문에 이런 현상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네, 일단 뭐 기본적인 발언을 했죠. 사실 뭐 여기저기서 뭐 그 나오는 보도로는 해석은 분분한데 뭐 비둘기적이었다, 매파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눈에는 비둘기는 전혀 안 보이고 매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눈이 너무 높아져서 하늘만 보니까 땅에 있는 비둘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했던 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죠. 듀얼 맨데이트 얘기했었잖아요. 고용하고 물가 다 잡겠다.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는데 이거 그 진전이 있다. 뭐 고용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진전이 있다. 그러고 뭐 불확실성이나 위험 지금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상황이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고려해서 뭐 신중하게 가겠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그러면 뭐 시장 좀 달래주나 보다. 근데 뭐 또 그리고 몇 달 동안 이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 이 얘기는 이제 뭐 그동안의 긴축이 효과를 발휘해서 시중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가 상당히 올랐으니까 이거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시그널이었지만 사실 반대로 다른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회복력이 너무 좋다, 경기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통화 정책이 과하게 뭐 지금 너무 엄격하게 그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 이런 증거는 전혀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고 지속적인 성장 추세나 뭐 노동 시장의 추가 둔화 신호가 없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나올 수 있다. 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니까 이 얘기는 뭐 한 번 더 올린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얘기만 들리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 이거 가지고 그럼 금리 더 올릴 수도 있겠다. 사실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긴축될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장기물 금리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걱정은 미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태도가 이 문제를 더 야기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 잠깐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이 전쟁에 대해서 안보 위험에 대해서 네.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 네. 엄청난 지원을 하겠다. 돈을 더 푼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돈이 그럼 미국이 뭐 현금이 있는 국가냐? 그러면 뭐 사실 재정 적자는 아주 만성적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된 20년, 30년이나 된 그런 재정 적자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국채 더 많이 찍어내지만 예전 같이 뭐 미국이나 중국이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상태가 아니고 시장 수요가 없는 쪽에서 국채를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요 적고 발행량 많아지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 뭐 이런 그 파월 의장 발언뿐만 아니고 돈 더 풀겠다, 뭐 한쪽에선 조이겠다 이런 얘기가 정치적 요인으로 더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치적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년 그 미국의 대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런 불균형한 상황이 좀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이제 5% 찍었으니까 이 다음에는 몇 퍼센트냐 그러니까 뭐 5.3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5.4이 뭐냐 일시적으로는 7%도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그건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5%는 한번 찍었으니까 이거의 어떤 그 5% 초반까지는 갈 가능성이 좀 있다 보고 이것 때문에 다른 영향도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미국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에서는 이제 국채를 더 이상 사들이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자극하면서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는 기조를 아예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최근에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 또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시장은 좋은 지표들을 또 악재로 해석을 하면서 네네. 금리 인상 또 올리는 거 아니야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 신규 수납당 청구 건수가 19만 8천 건이니까 1월 달 이후에 최저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뭐 고용도 잡고 물가도 잡겠다는 이 목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고용이 안 꺾이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를 더 해야 된다.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1월 이후에 최저면 신규 실업자는 정말 적은 거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한편으로는 실제 그 실업수당 그과는 청구 건수 신규로 발생한 것과는 별개로 누적 실업수당,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당을 받는 그런 숫자는 178만 명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만에 이제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이 서비스업이나 금융업계에서 감원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이 결과적으로 뭐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냉각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로는 시장이 좋아할 만한 그런 지표는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민하게 봐야 될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주택시장 쪽이죠. 그렇죠. 주택 시장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고용 시장에서 뭐 고용 안정이 좀 꺾이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지만 반대로 다른 쪽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전반적으로 서비스나 건설업종에서 제조업종에서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표를 하나 보시면 지금 얼마나 금리가 많이 올랐는지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30년물 모기지, 그러니까 3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해서 모기지를 발행을 하죠. 모기지를 빌려서 이제 그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지난주에 7.57%였다가 뭐 이번 주에는 7.63, 그러니까 이제 거의 8%에 육박하는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주 연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2000년 이후에 최고의 그 달하는 모습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2000년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2000년에 뭐 다 아시다시피 99년, 2000년에 그 닷컴 버블 있었는데 그때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러면 이제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결국에 많이 사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택 매매가 이 또 다른 표에서는 그 최저치 뭐 8%대에 가까운 모기지 금리 때문에 꺾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매가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9월달 그 통계를 이게 반영한 편인데 이 매출이 전반적으로 이 주택 그 업체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중개업체에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연간으로 한 20%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이 매매 건수도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건데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얼마나 지금 매매 건수가 줄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래가 만약에 400만 건 이하로 그 결정에 나게 되면 1995년 이후의 최저 수준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무엇보다는 이제 신규 주택이 아니고 뭐 일반 그 지어진 구주택을 얘기하는 건데 지어진 주택을 거래되는 양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인구가 줄어들었대요. 저도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미국의 인구가요? 예. 계속 늘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의 인구가 2011년부터 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고 우리나라보다는 적게 줄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거기에 이제 시민권을 갖지 못한 그 이제 담을 넘어서 간 인구가 뭐 300만 명이 훨씬 더 넘으니까 실제로는 많이 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악의 부동산 경기로 이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 고용이나 다른 부분에서 물가가 잡힐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집을 못 사고 집을 못 사니까 신규 주택 그 건설도 줄어들겠고 여기에 가져오지 않은 표에는 착공 허가 그러니까 착공 신청도 많이 줄어든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뭐 건설 인력 부족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었는데 코로나 때 근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면 해소가 되고 뭐 이제 목재 가격도 사실 전혀 관심도 없으실 목재 가격도 우리가 제가 다른 방송에서 목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2.5배가 한번 올랐었는데 코로나 때 그런 것도 아마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쪽에서의 발생하는 어떤 그 침체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를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 곳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유가 네네. 부분도 사실 뭐 우리가 입는 옷에도 적용이 되고 네.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유가도 너무 오르고 있고 아, 그쵸. 최근 전망도 보면 뭐 $160까지도 올라가겠다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배웠는데 160불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예. 160불 되면 큰일인데.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증시도 참 걱정인데. 아, 그래서 제가 가져온 표에는 그 정도 전망은 없었고요. 지금 미국이 이제 원유 생산이 지금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그런 표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게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이걸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면 미국 원유 생산은 다른 나라보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 원유 생산의 원가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동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는 $10, $20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국가들은 이제 왕정 국가들의 어떤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균형 제장에 필요한 그 가격이 뭐 80불에서 90불 사이가 되는데 미국은 이제 민간 기업이 생산하는 원유 이제 뭐 텍사스나 이런 땅을 파서 원유 생산하는 게 3, 40불이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알고 있는 그 셰일 원유 같은 네. 경우는 5, 60불대거든요. 그러니까 5, 60불대에다가 뭐 기업 마진이나 뭐 보관, 운송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실 80에서 90불 이상 최소한 가야지 그래야 이 원유를 생산할 이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그 실제 시추업체나 생산업체들이 봤을 때 8, 90불은 기본이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원유 시추 설비를 다시 재가동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그런 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먹는 거, 입는 거, 뭐 쓰는 거, 다니는 거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집값도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지출하는 비용 그리고 또 이동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다른 비용에 쓸 게 없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맞물리는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빨리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 이런 긴축도 더 풀리게 될 테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보다는 뭐 더 완만한 그런 흐름을 가게 되겠지만 일정한 부분에서는 이런 금리 상승, 장기물의 금리 상승과 원유가 상승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긍정적 도움을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국내 증시나 우리 경기에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비축류 상황은 어떤가요? 그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아. 비축류 상황은 사실 미국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뭐 이게 증감이 크기 때문에 뭐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역대로 가장 적은 양을 좀 맞아요. 보였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50% 이상, 60%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고 뭐 그게 70% 이상 항상 유지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는데 그거 뭐 원유가 때문에 그 원유가가 높아지고 원유의 어떤 그 오펙 플러스의 그 감산 때문에 급하게 뭐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한편으로는 내년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비축류가 뭐 더 늘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유가와 대내외적인 리스크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네네. 어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는 마치 대표님의 검은색 옷과 제 네. 흰 옷이 대비되는 것처럼 네. 나타낸 기업이 있었죠. 네네. 바로 넷플릭스와 테슬라입니다. 네. 일단 테슬라부터 한번 볼까요? 예, 테슬라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은 242억 달러 예상했는데 실제는 234억 달러가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이제 적은 매출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이 0.74달러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좀 낮았어요. 많이 낮았죠. 0.66달러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그 2,590억 달러 예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이제 많이 낮았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요걸 보시면 확실히 아실 텐데 이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장이 봤을 때는 이거 테슬라 결과적으로 분기 연속 이렇게 실적이 나빠지면 이 영향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9% 이상 떨어졌지만 이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매력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이맘때랑 사실 주가가 좀 비슷하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연말 가서 거의 200불이 깨지냐 마냐 했었는데
이렇게 대형주 치고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설비 투자를 지나치게 많이 한 부분이 여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요. 또 설비 투자해서 대량 생산이 안정돼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차 사실 분들은 뭐 어떤 어답터들은 많이 사셨을 것 같고 네. 신규로 사실 분들은 지금 많이 갈등을 하실 것 같아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전기차 기업한테는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생산에서 그렇게 큰 이익 실적이 나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 그 테슬라가 전기를 파는 전기 회사라고 생각하면 좀 어색하지만 그 전기 판매에서 충전소에서도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고요.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그 프로그램 판매에서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쯤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싶고 단순히 이 실적 하나, 요 숫자 하나만 가지고 주당 순이익이 낮아졌다, 요거만 집중해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인트를 한번 짚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미래 가치와 성장성을 봤을 때는 변한 게 없다라고 하셨고 실적이 다만 좀 좋지 않게 수치적으로 나왔을 네네. 뿐이다. 근데 그 수치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첫 번째로는 가격 인하했던 거고 예, 두 그쵸. 번째로는 예. 사이버 트럭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사이버 예. 트럭이 조금 이익을 만회해 줄 수 있고 테슬라 기업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신감이 없었죠. 그렇죠. 테슬라 그 사이버 트럭,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뭐죠? 그 애플의 그 프로 그 에어팟이요? 아니요, 그 쓰는 그거 헤드셋 그 이제 비전 프로? 예, 비전 프로 그거 나왔을 때 뭐 새로운 혁신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거 너무 안 팔려갖고 가격을 100만 원 이상 낮추더라고요. 근데 예,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으로 바로 만회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설비 투자에 대해서 그 수익이 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더 매력적인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실적 이야기 그리고 대내외적인 시장 상황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